안녕하세요. 닥터 MBC 이민아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가장 속상한 일 중 하나가 아이의 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특히 아이에게 아토피 피부염이 있으면 음식부터 생활 환경까지 신경 써야 할 것도 많은데요. 최근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과 잘못된 정보로 아토피 증상을 더욱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아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서울여성한의원 김정우 원장과 함께 아토피에 대한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조한 겨울철 불청객 아토피, 얼마나 정확히 알고 계시나요? 한의학 박사 김정우 원장과 함께 아토피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봅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아토피가 왜 발생하고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아토피라고 하면 이 아토피 소인을 가지고 있는 개인에게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알러지 증상들을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흔하게 알려져 있듯이 대부분 아토피 하면 그중에서도 아토피 피부염을 의미하게 되고요. 이러한 아토피는 사실 개인적인 유전적 소인들, 거기에 환경적인 인자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발병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토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부터는 아토피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토피가 있으면 성장에 방해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실제로 그런가요? 네. 성장은 원래 수면이 부족하다거나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또는 영양이 결핍되어 있을 때 심하게 저해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아토피 아이들을 보게 되면 가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극심하고요. 네. 또 외모에서 두드러지는 이런 증상들 때문에 스트레스의 강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고, 특히 밤 동안에 가려움증이 심하기 때문에 밤에 수면을 깊게 취하지 못하게 됩니다. 거기에 자칫 잘못 알고 있는 상식으로 인해서 아토피 아이가 편식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든지 또는 네. 어떤 단백질의 섭취를 무작정 금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양 부족에도 시달려서 결국 성장에 방해를 받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10세 정도, 10살 정도의 아이인데 아토피를 심하게 앓고 있고 네. 1년에 2cm 정도의 아주 저하된 그런 키성장을 보이는 아이가 있었는데, 아토피를 치료해주면서 동시에 성장 치료를 병행하니까 3개월 만에 6cm가 자라는 등의 그런 성장을 회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 아토피 피부염이 성장에 영향을 끼친다는 건 이제 알게 됐는데요. 그렇다면 이 학습과 뇌 기능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나요? 아무래도 학부모 또 아이의 엄마 입장에서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이의 학습 능력일 텐데요. 네네. 학습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공부 그리고 뇌의 발달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발전해가는 그런 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토피로 인해서 가려움증을 심하게 앓고 있고 또 그에 따른 스트레스와 고민 상태에 빠져 있게 되면 뇌가 제대로 활발하게 활동하기가 어렵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학습에 방해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토피가 있는 아이들은 보다 어린 나이에 빨리 근본적인 치료를 서둘러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즘은 성인 아토피 환자도 많잖아요. 그 성인 아토피 환자가 임신을 했을 경우 아이에게 유전이 될 수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아토피는 가족력이 있습니다. 보고에 따르게 되면 아토피 아이들의 부모가 아토피와 관련한 증상을 또는 질환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70에서 80%에 이른다고 되어 있고요. 또 한쪽 부모에게서 아토피 증상이 있을 경우에 아이가 아토피를 갖게 될 확률이 50% 내외이고, 또 양쪽의 부모가 모두 아토피를 앓고 있다면 아이가 아토피를 앓게 될 확률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엄마 내지는 부모가 이렇게 아토피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임신이나 출산을 뒤로 미룰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아토피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가족적인 또 유전적인 그런 소인뿐만이 아니라 환경적인 요소들이 복잡하게 결합되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아토피 소인을 본인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임신 출산을 뒤로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요. 정상적으로 임신과 출산을 계획하고 또 증상이 나타났을 때
아이를 제대로 치료해주면 되겠고 또 아이의 엄마 본인도 출산 이후에 근본적인 치료를 단계적으로 밟아서 시행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모유 수유 중에 엄마가 먹는 음식은 아이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이때 먹는 음식이 아이의 피부 건강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모유를 수유하고 있는 동안에 엄마가 먹는 음식들이 사실 중요한데요. 그런데 가끔 보면 막연한 어떤 알려져 있는 그런 음식들을 금하고 있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 땅콩이라든지 네. 계란, 광범위한 어떤 육류의 제한, 이렇게 그 모유를 수유 중인 엄마가 음식을 무턱대고 제한하게 되면 사실은 엄마뿐만이 아니라 아이의 건강 상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오히려 천연식품은 영양적으로 풍부하게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그 엄마가 피해야 될 음식은 첫 번째로는 인스턴트 식품이나 가공 음식들이고 두 번째로는 엄마 본인에게서 알러지, 대표적으로 두드러기를 유발하는 그런 음식들을 피해주면 되겠습니다. 엄마가 수유 중에 두드러기가 일어나게 되면 그 동안에 수유를 하는 아이의 피부에서도 피부 질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선에서 음식을 제한을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만 무턱대고 광범위한 그런 영양의 섭취를 제한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유식에 대한 궁금증도 있을 것 같아요. 아이가 태어나고 성장하면서 이유식을 먹게 되는데 아토피가 있는 아이들은 이유식을 될 수 있으면 늦게 시작하는 게 좋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맞는 이야기인가요? 네, 사실 과거에는 네. 아토피 있는 아이들은 이유식을 최대한 늦게 시작하라고 하는 의학적인 조언이 있었는데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최근의 결과에 보면 이유식을 늦게 시작할수록 여러 가지 그 알러지 질환들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또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나이 또 적절한 시기에 이르렀을 때 이유식은 점차적으로 진행해 주는 것이 좋겠고요. 네. 다만 이유식을 진행하면서 아이의 몸에서 다른 알러지 증상들이 발생하지 않는지 유심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이 어렸을 적에 앓은 땀띠나 태열이 아토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경우도 있나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이가 땀띠를 너무 많이 나타나니까 땀띠가 너무 많이 나타나니까 혹시 땀띠가 아토피로 가는 것은 아닌지요라고 네, 걱정하는 엄마들이 많이 계신데요. 제가 태열을 이 시간을 통해서 얘기해드렸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어떤 그 땀띠나 태열과 같은 이런 피부 질환이 바로 아토피로 발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 가벼운 피부 질환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보습제들을 너무 지나치게 사용한다든지 또는 특정 약물과 연고를 계속해서 피부 조직에 바르게 되면 점차적으로 오히려 이 가벼운 피부 질환이 아토피 형태를 띠게 되면서 아토피로 발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여러 가지 약물들을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토피 피부염은 사실 치료가 어렵다고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어떤가요, 실제로는? 사실 치료가 쉽진 않지만 그렇다고 치료가 안 되는 질환은 전혀 아닙니다. 반드시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을 잠깐 보겠는데요. 네네. 좌측에서 보는 것처럼 이 아이의 심한 그 아토피 증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피부는 붉게 발진이 일어나 있고 또 심한 경우 진물이 흐르고 있고요. 또 매우 극심한 가려움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 6개월 정도의 치료를 거친 이후에 변화된 모습이 우측의 사진인데요. 대부분의 아토피 증상이 깨끗하게 소실이 다 되어 있고 정상적인 피부 조직으로 전부 대체가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무리 심해 보인다 하더라도 아토피는 정확한 그런 단계를 밟아서 근본적인 치료를 해준다면 나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알려져 있듯이 아토피가 어렵다, 치료가 어렵다 또는 조금 심하게 완치가 되지 않는 병이다라고까지 얘기들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이런 아토피의 치료가 몇 가지 특정 약물들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아토피는 어떤 단순한 피부 질환이 아니라 몸의 전체적인 그런 면역 기능을 정상화시키면서 치료를 해줘야 되고 그런 치료를 거친다면 보시는 바처럼 깔끔하게 나을 수 있습니다. 치료가 어려운 만큼 평소에 관리를 잘 해줘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음식도 중요할 것 같은데 아토피에 좋은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토피에 좋은 음식, 뭐 인터넷에 검색만 해봐도 여러 가지 음식들, 뭐 네. 이런 게 나오게 되는데요. 네. 그런 걸 듣게 되면 아무래도 걱정이 많은 엄마들은 그 해당하는 음식을 좀 많이 먹이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아토피는 단순한 질환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그 유전적인 요소들, 거기에 환경적인 요소들, 또 환자 개개인별의 내부의 대사 기능의 어떤 특징이 복잡하게 얽혀서 발병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한두 가지 음식으로 아토피가 좋아지는 것은 사실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아토피에 해가 되는 음식을 피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겠는데요. 그것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가공식품 또 인스턴트 음식입니다. 다만 아토피에 도움이 되는 특정 음식을 좀 집어서 얘기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평소에도 청국장이나 된장 또 김치 등과 같은 한국의 전통식품이 아토피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앞서 잠깐 장을 얘기할 때 언급해드린 것처럼 이런 한국의 전통식품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장내의 유익한 균의 활동을 좋게 만들어주고 또 그 균 자체를 제공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장내의 면역과 우리 몸의 피부에 나타나는 면역이 어느 정도 상호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음식들은 분명 아토피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의학 박사 김정우 원장과 함께 아토피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몸의 중심을 이루는 척추에 문제가 생겨 발생하는 허리 통증은 현대인들의 고질병 중 하나입니다. 허리 통증이 있는 환자들 중에서는 수술에 대한 편견과 막연한 불안감으로 치료를 미뤄서 증상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경우도 많은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익산병원 신경외과 김태윤 과장과 함께 가장 흔히 알고 있는 허리 질환 디스크의 비수술적 치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허리 통증. 환자의 상태에 따라 치료 방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디스크의 비수술적 치료 방법에 대해 신경외과 전문의 김태윤 과장과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가 디스크인데요. 이 네. 디스크가 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정확하게 디스크는 추간판이라고 하며 각각의 허리뼈 사이에 있는 구조물을 말합니다. 보통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 역할을 하며 크게 두 가지의 구성 성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외부에 강력한 섬유 조직인 섬유륜과 내부의 젤리 형태의 수액으로 구성되어 있게 되는데 섬유륜의 탄력이 저하되거나 손상되어 파손되는 경우 내부의 수액이 터져나오게 됩니다. 이로 인해 신경이 눌리면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추간판의 내부 구조물인 수액이 터져나온 상태를 추간판 탈출증이라 하며 디스크라고 말합니다. 디스크도 척추 질환의 하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척추 질환의 비수술적 치료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비수술적 치료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신경차단술, 그리고 경막의 신경성형술과 풍산 확장술이라 불리는 경막의 육착박리술, 그 외에 고주파 수액 감압술 치료 등이 있습니다. 비수술적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로 신경차단술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시술인가요? 예, 흔히 통증 클리닉에서 많이 시행하는 치료고 네. 척추 질환 환자에게 가장 먼저 시행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또한 사람들한테 신경 치료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 치료는 주사기를 이용해서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물을 척추 신경 주위에 주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경과 주위 조직의 염증과 부종을 가라앉히고 신경과 근육으로의 혈액순환을 개선함으로써 신경의 유해 자극을 제거시키게 하고 결국에 통증의 원인을 치료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정확한 신경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영상장치 유도하에서 시행하게 되고 일주일에 1회 정도, 3회에서 5회 정도면 치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경차단술은 한 가지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신경차단술의 종류로는 신경근 차단술, 경막의 신경차단술, 후관절 차단술 등이 있습니다. 신경근 차단술의 경우 MRI에서 디스크가 진단된 환자에서 신경근이 눌리는 경우 네. 하지에 저림증이나 또는 통증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시행하게 됩니다.
경막의 신경 차단술의 경우 MRI에서 협착증이 관찰되는 환자에서 허리뼈나 또는 엉치, 경추를 통해 특수한 주사기를 이용하여 약물을 주입하게 됩니다. 척추 내부에 전반적인 혈액순환의 개선, 여러 조직의 유착 방지, 염증, 부종을 해소하여 통증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 척추 전이증이나 디스크 내장증 같은 만성 척추 질환에서 허리 통증과 하지의 통증을 호전시킬 뿐만 아니라 요추 통증 같은 급성 염자의 경우에도 통증 효과가 있습니다. 후관절 차단술은 무릎에 퇴행성 관절염처럼 허리에도 관절염이 있게 되는데 엉치나 허리 통증만 있고 하지에 저림증이나 통증이 없는 환자 중에서 MRI와 엑스레이에서 관절염이 있는 환자에게 시행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만성 척추 질환으로 인한 통증뿐만 아니라 특히 척추 관절의 노화로 인하여 생기는 후관절 증후군 환자에게 가장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경 차단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두 번째로 경막외 신경 성형술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건 어떤 시술 방법인가요? 유착이 재발하는 것을 막는 약물과 염증과 부종을 가라앉히는 항염증제를 투입하여 통증을 치료하는 시술 방법입니다. 그러면 경막외 신경 성형술을 하는 대상은 어떤 환자분들인가요? 예, 먼저 디스크나 척추 협착증이 진단되어 수술을 권유받았지만 수술이 무서운 환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 외에 그 정도가 심하지 않지만 환자분이 팔과 다리에 증상이 심하여 일상생활이 불편하신 분이 있을 수 있고요. 특히 이제 고령이거나 심장질환, 중풍 환자, 당뇨가 심한 경우 등 수술이 위험한 환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앞서 말한 물리치료나 약물치료, 또한 또 신경근 차단술의 효과가 없어서 오래 가지 못하시는 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술 후 통증 증후군 환자에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막외 신경 성형술은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되고 또 주의할 점이 있나요? 예, 일반적으로 시술에 걸리는 시간은 약 20분으로 입원하지 않고 외래에서 3시간 정도 안정을 취한 뒤 퇴원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바로 정상 생활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시술을 진행할 때 국소 마취하에서 하기 때문에 환자분과 대화를 하며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환자의 상태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술 후에는 약 2, 3일 정도 시술 부위에 뻐근한 통증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조직이 치유 재생되면서 생기는 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경과관찰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경 차단술 그리고 경막외 신경 성형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풍선 확장술이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게 경막외 유착 박리술이라고 불리기도 하더라고요. 예. 이 시술 방법은 어떤 방법인가요? 이 시술의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만성교통과 심한 하지 통증으로 인해 보행장애가 있는 중등도 이상의 척추관 협착증 환자, 또한 척추 수술 후에 통증 증후군 환자와 기존의 비수술 치료에 반응하지 않아 환자분이 힘든 만성 척추질환 환자에서 수술을 대체할 수 있는 획기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풍선 확장술은 국소 마취하에서 시행하게 되고 좁아진 신경 통로에 풍선이 달린 특수한 관을 삽입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풍선이 확장 이완되면서 좁아진 신경 통로를 넓히게 되고 역시 유착 부위도 유착을 호전시키게 되게 됩니다. 또한 이 외에도 유착을 녹이는 약물과 통증을 일으키는 염증과 부종을 억제시킬 수 있는 항염증제를 같이 투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막외 유착 박리술, 풍선 확장술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예, 이 시술을 위해 특수하게 개발된 의료기구를 사용하게 됩니다. 네. 지름이 약 2.5mm의 크기를 갖고 있고 풍선이 달려있게 되는데 이 시술의 경우 역시 꼬리뼈에 열공을 통해 관을 삽입하게 되고 조영제를 투입하여 협착된 부위를 찾게 됩니다. 따라서 협착된 부위가 확인이 되면 특수한 관을 이용해서 유착된 부위를 박리 제거하게 되고 역시 풍선을 이용해서 협착된 부위를 확장시키게 됩니다. 역시 약물을 같이 투입하게 됩니다. 시술 전 사진의 경우에 협착에 의해서 주입된 조영제가 상부로 통과하는 부분이 많이 적으나 시술 후의 경우에는 협착이 좋아졌기 때문에 주입된 조영제가 상부로 많이 통과하는 부분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결국 이 시술은 환자분한테 만성교통과 하지 방사통의 획기적인 감소,
그리고 보행거리의 향상을 보일 수가 있고 역시 안전하게 국수 마취 하에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출혈이 없고 절개를 시행하지 않고 시술에 걸리는 시간도 짧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정상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외에 또 다른 방법으로 디스크를 치료할 수 있나요? 예, 그 외에도 고주파 수액 감압술이 있습니다. 이 치료의 경우에는 지름이 약 1mm 정도 되는 아주 가는 간을 이용하게 되는데 통증의 원인이 되는 디스크 부위에 직접 삽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플라즈마를 발생하여 터져나온 디스크를 제거하게 되고 요통을 전달하는 디스크 내의 이상신경만을 직접 파괴하여 통증을 치료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플라즈마의 경우 기존의 고주파 시술에서 사용하는 열의 전도로 인해 발생하는 정상적인 조직, 예를 들어 신경이나 근육, 뼈가 손상되는 것에 반해 플라즈마의 경우에는 수액의 분자 구조를 증발, 제거시키기 때문에 전극이 닿는 곳 이외에 정상 조직에 손상을 주지 않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통증의 원인을 직접 치료하기 때문에 통증의 완화가 빠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어떤 환자들이 고주파 수액 감압술로 치료를 받게 되나요? 예, 앞서 말한 치료와 비슷한 대상들을 역시 같은 방법으로 치료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스크나 협착증이 진단된 환자로 하지의 방사통이나 저림증이 있는 환자분이나 또는 디스크 내장증으로 인해서 허리나 엉치 부에 통증이 있는 환자, 그리고 물리치료나 약물치료, 또한 신경근 차단술에 효과가 없는 그런 디스크 환자에서 역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경외과 전문의 김태윤 과장과 함께 디스크의 비수술적 치료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식중독이라고 하면 여름에만 걸린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추운 날씨로 위생관리가 소홀해지면서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발생이 겨울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외출해서 돌아온 후, 화장실을 사용하고 난 후, 요리와 식사 전후에는 반드시 세정제를 이용해서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하고요.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나 노약자가 있는 경우에는 더 철저히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 잊지 말아야겠죠? 오늘 닥터 MBC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